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시련을 겪으면 그 시련을 통해서 좀 더 단결력이 굳건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시련을 계기로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약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유럽에 닥친 여러 도전들,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유럽을 분열로 이끄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국가들은 큰 전쟁을 다시는 겪지 말자는 생각으로 EU와 유로존이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고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억지로 묶기도 하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군사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단결을 노력해 왔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최근에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느슨해지거나 분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유럽이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유럽의 시스템은 어떻게 바뀔지 오늘 돋보기를 유럽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유럽은 정말 꿈의 선진국 집단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봤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것저것 뉴스들을 보면 유럽이 점점 만만해 보이고 때로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우리가 좀 그동안 과거에보다는 좀 국력이 더 커져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올라간 것 대비 또 유럽은 좀 주춤하죠. 주춤하거나 오히려 좀 더 퇴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맞습니다.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다 말씀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유럽은 정체된 국가, 오히려 약간 퇴보하고 있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사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현격히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럽이 그럼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 저거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구 구조예요. 인구가 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만 해도 뭐 복잡한 이론들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저만 하더라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처음 사회생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지금도 생각하면 결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칼 휘둘러 봐야지. 나 정도 됐는데 뭐 하나 큰 획 하나 그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부푼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없었죠. 그리고 뭔가 물건 살 때도 왕성한 호기심 어린 소비도 있었고요. 야, 이거 뭐지? 신제품 나왔다. 이런 것도 있었고. 줄 서 있으면 일단 같이 서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저 자신에게도 엄청 투자했죠. 또 뭘 배워봐야지. 또 뭘 자격증을 또 따봐야지. 외국어도 계속 새벽같이 공부해야지 막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 이제 제 한계도 뻔히 보이고. 그때 그 느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재작년인가 우리 학교 학생들 하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못 해가지고 온라인에서만 하니까 몇몇 열심히 한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겠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경복궁 근처에서 밥을 사줬는데 저 안에 산책이나 들어갔다 다 헤어지자 해서 경복궁 안에 갔는데 거기 민속박물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메이드 인 인천이라는 기획전 특별전을 했는데 그냥 인천에서 만든 옛날 물건 보여주는 거죠. 그냥 너무 그냥 궁금해서 그냥 제가 입장료 내고 애들 데리고 들어갔었는데 거기 투지폰이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이거 뭔지 아니? 하면서 막 그러고 했는데 벌써 그런 거죠.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배틀 설명해 주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보다도 옛날 물건에 대한 집착, 익숙함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옛날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친근감이 더 강해지면 신제품들 안 사게 되고 안 만들게 되고. 그럼요. 안 만들고 안 사고, 그러니까 그런 신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과감한 욕구들, 투자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먼 미래를 본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도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고용도 줄겠죠. 바로 유럽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계속 고착화되고 여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럼 어느 정도 늙었느냐? 이탈리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연도가 2006년도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연도가 2009년도. 네.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 언저리 때 초고령 사회가 돼버렸어요. 한 10년쯤 전에. 15년쯤 15년쯤 전이죠. 전에.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006년, 2008년, 2009년 다 무슨 때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즉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초고령 사회의 초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내가 아직은 50대 중반인데 여기서 주저앉았다가는 내 네. 노년, 우리 가족들 큰일 나지. 어떻게든 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보자. 그런 그 열정, DNA 이게 있었던 거죠. 고령화 초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혁신성, 기민함, 순발력, 역동성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 지금 몇 년 또 흘렀습니까? 15년 흘렀어요. 그럼 그 당시 50대 초반인 분 지금 60대 중반이고, 네. 그 당시 50대 중반인 분 지금 70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과거와 같은 그런 역동성, 뭐 기민함, 순발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그 DNA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놨어요. 진짜 이제 노인들이 많다. 네, 이제 진짜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큰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었는데 내가 이걸 알콩달콩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복해봤자 내가 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나는 그냥 이 상황에 맞춰서 내 노년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은 거죠. 고령화가 아니라 정말 고령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이제 아마 2차 대전 직후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분들일 텐데 이분들의 그럼 그 고령 집단이 대체로는 다 그럼 돌아가시고 나야 해결될 문제네요. 네. 나이 문제라면.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인구의 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젊고 역동적인 청년층이 많으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뭐 저출산이죠. 쉽게 얘기해서. 별로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요즘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쟤네들 좀 이제 만만해졌는데 네. 우리가 금방 잡았는데 아니면 곧 잡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문제면 뭐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겠다 싶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네. 나이 많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에 노인들 많아지고 노인들 네. 비중 늘어나고 네. 그게 문제라면 그 노인 집단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또 뒤이어서 계속 노인들은 쏟아질 거고 예. 아무튼 젊은 층들보다 노인층이 많으면 이건 계속 문제인 거잖아요. 사회 네. 분위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그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럽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이거나 네. 그냥 우울하게 대응하거나 네. 순발력 떨어지거나 네. 그런 모양이네요. 그것까지 왔다가 예. 최근 코로나19는 어디까지 더 나갔냐면 그냥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대응을 이제 소극적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나이가 들면 다 우리 어디로 갑니까? 고향. 네. 그잖아요. 그냥 옛날처럼 지내는 건 어때? 옛날 그 EU 또 유로존 이거 너무 복잡하고 네. 유럽이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고 타협하고 조정해가면서 어떻게든 해보자 했는데 차라리 옛날처럼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이제 남은 노년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유럽에서 요즘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가 분리독립 또는 자치 요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보자. 분리해서 우리 독립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묶어봤는데 잘 안 되고
그냥 다시 돌아가자 아닌가 봐.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 뭐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진취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예. 그냥 간단히 좀 몇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지금 분리 독립을 원하는 지역은 뭐 한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그중에서 우리가 익히 한두 번은 들어볼 만한 나라의 지명들을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카탈루냐 바스크, 영국의 스코틀랜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밀라노, 그다음에 벨기에 플랑드르, 그다음에 독일의 바이에른, 그다음에 프랑스의 코스시카, 덴마크의 페로 이런 데들이 전부 분리 독립을 원하거나 아니면 자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동네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동네들이에요? 대부분 생소해서. 잘 사는 동네예요. 아, 우리로 치면 뭐 무슨 도 이런 곳인가요? 네, 도라고 할 수 있죠. 뭐 부산 뭐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부산시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경남이든 이런 곳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카탈루냐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카탈루냐 같은 경우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산업 도시이자 스페인에서 꽤 잘 사는 동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카탈루냐 지방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스페인 전체에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밖에 안 되고요. 면적도 6.3%밖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스페인 전체에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20%가 훌쩍 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의 대표적인 그 산업군 중에 하나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분야는 네. 다 여기에 클러스터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탈루냐에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니 왜 우리가 번 세금으로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냐? 그렇죠. 야, 네. 우리나라 치면 울산 같은 동네인데. 울산이나 또는 강남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네. 좀 우리끼리 살아도 충분히 더 잘 살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예. 그런 거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카탈루냐 지방도 슬슬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아니 내가 30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금 그렇게 많이 냈는데 그걸로 우리 동네 정주 여건 개선하고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저 땅끝 무슨 마을 어디 뭐 이런 데 다 지원하고 말이지. 난 이거 좀 섭섭하다. 원래 같은 민족은 아닙니까? 아, 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예. 지금 유럽에 우리가 본 지도는요. 옛날에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휘젓고 다녔잖아요.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니 빈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 정하자.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정하자고 해서 그때 대충 지도를 그려놓은 게 거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한 나라였는데 그냥 알아서 좀 나눴다는 거예요? 나누기도 하고 원래는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을 한 나라로 그때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회의 때가 거의 결정적으로 너희는 이제 다 여기까지 한 나라야. 여기도 이제 한 나라고 야 너희는 분리하는 게 좋겠어. 이걸 그때 정한 거예요. 대충. 네, 대충. 그리고 그 뒤로 조정도 많이 안 했죠. 네. 그랬더니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카탈루냐 같은 경우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스페인에 포함이 그 당시에 돼버린 거예요. 일종의. 더 싫겠네요. 정말. 그렇죠. 카탈루냐는 쉽게 얘기해서 카탈루냐어라는 걸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카탈루냐 지방이 어디에 가깝냐면 프랑스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카탈루냐어라는 건 프랑스의 언어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도 약간 프랑스 어휘가 좀 들어가고 그래서 예. 이게 스페인의 방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적정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도 경상도하고는 그래도 좀 말이 좀 통하는데 네. 제주 가면 좀 뭔 소리 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그 수준까지 예전에는 있었던 곳인 거예요. 예, 그런 곳에서 카탈루냐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독립 언어로 못 쓰게 좀 누르고 그냥 이제 니네 이제 스페인이야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 유지를 시킨 거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고 난 뒤에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카탈루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스페인이 남유럽 재정위기로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결국 우리가 벌어가지고 전부 다 먹여 살린 거잖아 하면서 2017년도에 우리 분리 독립할게요라는 이런 여러 선거들을 한 거죠.
예. 그 전에도 2015년에도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자 분리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지방선거를 그때도 했었고요. 최근에 2021년 2월달에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한 뭐 몇 년 단위로 있을 때마다 이 안건을 계속 올렸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들의 소원은 반대군요. 그렇죠. 분리, 독립, 분열, 예, 따로 살기.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카탈루냐어라는 이 언어,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유럽엔 작은 독립 국가들이 좀 많아요. 네. 언젠가 제가 그것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안도라 공국이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독립국가예요. 그런데 이 안도라 공국의 공식 언어가 카탈루냐어예요. 그 동네에 붙어 있나 봐요. 그 근처에 있다 보니 비슷한 언어를 쓰는데 얘네는 그래서 스페인어가 아니라 카탈루냐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할 정도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얘네들이 우린 분리독립하겠습니다 해서 2015년에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거의 투표 90%의 득표로 찬성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 스페인 중앙 정부에서 경찰을 투입해서 주민 투표를 막았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이런 지자체들은 자치권을 또 좀 줬거든요. 그동안 분리독립의 목소리를 눌러주려고. 자치 정부의 경찰이 또 있거든요. 충돌했어요, 두루? 충돌했죠. 와. 그래서 자치 정부의 경찰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또 비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한 40%가 좀 넘었는데 원래는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였을 게 뻔한데 간신히 투표한 42%의 투표율 중에서 그중에 분리독립의 찬성이 90%가 넘은 거죠. 찬성하려고 열심히 투표하러 오셨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투표를 독려했던 그 카탈루냐 주지사,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장관들, 거긴 장관이라 불러요. 지방 정부도. 요 사람들 다 일부 6명은 벨기에로 도망갔고 나머지 15명은 투옥돼서 지금 이게 일종의 내란이잖아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형기를 지금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에요. 거참. 그다음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무거운 죄구나. 우리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2017년도에 또 했어요. 그리고 다시 2021년에 또 했는데 계속 압도적으로 분리독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뭐 여러 이유도 있겠고 민족이 좀 다르고 그러면 분리가 본능일 수도 있는데 유럽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렵고 괜찮은 지역으로는 뭐 나름 살만하고 그런데 어려운 지역으로 세금으로 또 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 하니까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빨리 하게 되는. 네, 요거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분리독립을 희망하는 이유들 중에 몇 가지는 그 EU, 특히 유로존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어느 나라 화폐 가치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그 나라 국력에 비례하겠죠. 네. 그런데 유럽이라는 저 다양한 나라들이 다 국력이 달랐어요.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마르크하고 프랑스의 프랑은 두 나라는 유럽의 대표 주자들이니까 국력이 셌죠. 당연히 프랑과 마르크도 통화 가치가 높았어요. 반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남지중해 쪽에 있는 남유럽 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냥 통화 가치가 약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이한 국가의 통화들을 전부 하나로 묶었겠죠. 저 유로로. 그럼 그 유로의 가치는 어디에 수렴되겠습니까? 당연히 평균에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로를 쓰고 나서 이 평균에 수렴한 통화를 쓰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계속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덜 나빠지거나 자신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낮은 통화 가치가 유지되니까 물건 가격의 경쟁력이 좋은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나라는 관광 가기가 더 수월해진 거죠. 옛날에 비싸서 못 갔는데. 그런데 남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통화 가치보다 유로를 쓰면서 더 높은 통화 가치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옛날에는 저 그리스는 싼 맛에 갔는데 이제 싸지도 않아요. 안 싸군요. 그러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겁니다.
제2의 세계대전은 겪지 말자는 이유로 억지로 묶어놓긴 했는데 네. 불편해서 못 살겠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유럽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세계 경제 현안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우 시간. 오늘은 억지로 대가족이 되어서 살고 있던 유럽의 분열 움직임이 요즘 강해지고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보다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게 됐는데 그것도 유럽의 통합이 와해되는 분위기와 좀 뭔가 연결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돈바스 지역에서 네.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한 거는 꽤 오래된 캐캐묵은 이슈예요. 그게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지역이죠? 맞습니다. 거기에는 언어적으로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았었고 실질적으로 인종적으로도 러시아에 더 가까운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민족들이 뒤엉켜 살면서 네. 있었던 이 유럽이 어떤 형태로든 구획을 긋고 이제 그걸 또 넘어서 통합해서 이제 우린 다 한 가족 해보자라고 했던 게 예. 방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목소리로 이렇게 분열을 더 희망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동네가 하나 있는데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랬죠. 예, 그때 영국에서부터 우린 떨어져 나가서 분리 독립할게요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민 투표를 했는데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투표 결과가 부결돼서 지금 영국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선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두 유럽에서 분열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해드리려는 건데 스코틀랜드가 요즘 다시 안 되겠어. 우리 영국에서 남지 말고 분리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한 번 더 하자라는 네. 거예요. 분리되고 싶어서. 네, 분리되고 싶어서.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영국이 그 사이에 브렉시트를 해서 EU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아하. 그죠? 그런데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EU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유리해요. 왜요? 왜? 걔네들은 EU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세 허들이나 이런 걸로부터 면제를 받아야 되니 스코틀랜드의 지도에서 위치를 보면 어차피 혼자 방 쓰니까 저쪽에 떨어져서 뭐 같이 있는 불편함은 별로 없고 그냥 회원권 같이 쓰면 더 좋다 그게 그런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영국에서 같이 껴 있자라고 투표했던 사람들도 사실 영국이 EU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하려면 있는 게 좋겠어 하고 그냥 분리독립 원하지 않아요라고 사인을 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영국이 그 뒤에 브렉시트로 EU에서 빠져버리니 유로존에서 빠져버리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스코틀랜드가 그럼 우리는 유로존으로 다시 들어갈래라고 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 좀 전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같이 다 다른 거 하나로 억지로 통일시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관세 허들을 피하는 게 좋고 어떤 동네는 관세가 있거나 통관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사람 넘어오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분리독립의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러면 이 흐름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요즘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유럽이 통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희망했으니 유럽의 통일을 이렇게 계속 유지해 줄 것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크라이나 요즘 EU 가입 신청서를 빨리 받아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우크라이나를 우리 식구로 빨리 받아들이려는 움직임 같아 보이진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되고 싶어 하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은 배신감은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 국가 수반이 저 나토 가입할래요? 아니면 저 EU 가입할래요를 사전에 의사타진도 안 해보고 사전에 프로세스도 점검 안 해보고 그냥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공상하다가 딱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뭐 얘기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옆에 또 참모진들도 오늘 발표하실 내용 다 컨펌 놓고 각하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예. 총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프로세스가 보안 장치가 다 있거든요. 무슨 독재 정권이 아닌 이상.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사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EU 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오고 간 게 있어요. 특히 참 유럽을 보면 놀라운 게요. 언제 이진유 기자님 한번 모시고 제가 벨기에 한번 가는 게 꿈 중에 하나인데 그 꿈 제가 이루어드리리다. 벨기에 브뤼셀을 가면 네.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네, 저도 출장으로 자주 가는 곳이 벨기에 브뤼셀인데 예. 가면 갑자기 옆에 테이블에 그냥 맥주집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생맥주집에. 네. 거기에 마크롱과 그다음에 뭐 독일의 총리 누구죠? 그만둔 여성 총리 이제는 그만두셨죠. 예. 메리켈이랑 뭐 유럽의 지도자들이 EU 집행위원장이 예. 맥주 한잔 하러 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 유럽의 미래라든가 국제사회의 어떤 오거나이즈를 하기 위한 논의를 야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러면 그래 다 모여. 그리고 유로스타라고 하죠. 유럽의 네. 철도. 예. 그거 타고 그러면 브뤼셀이 가운데쯤 있거든요. 네. 거기서 다 모여. 모여. 2시간 얼마 만에 1시간 얼마 만에 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전 세계 아젠다를 놓고 그들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회의 듣다 웃겨요. 회의를 하기 전에 처음 먼저 하는 회의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오늘 회의는 어느 언어로 하지? 이걸 먼저 정해요. 저도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프랑스 대통령과 예. 독일 총리가 만나서 예. 영국 수상도 올 텐데 예.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할까? 근데 옆에 낀 사람들의 국적을 보면 예. 오늘은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좀 더 많으니 그럼 오늘은 프랑스어로 하시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은 너무 다 혼재돼 있으니 그냥 영어로 하시죠. 이걸 정하고 나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통역이 옆에 그쪽의 동네는 기본 2, 3개국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럽죠. 수상 총리 대통령쯤 되면 예. 한 3개국어는 다 알아듣고. 예, 그리고 이야기하고. 원래 또 어떤 유럽은 국가 공용어가 2개국어, 3개국어인 나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큰 허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진짜 아주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걸 봤던 제 입장에선 지금 우크라이나가 뒷북치는 게 아니에요. 나토 가입, 뭐 EU 뒤늦게 서류 받고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좀 저는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이건 제 철저히 사견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적극적인 해결책을 유럽에서 모색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받아주면 되는데 네. 받아주기 싫어서. 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전쟁이 아주 빨리 끝나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빨리 러시아를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이 왜요? 왜? 남의 전쟁은 우리에겐 경제적인 커다란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뭘로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가장 큰 돈 번 나라 어디죠? 옆 나라라고 들었어요. 예. 네. 베트남 전쟁 생겼을 때 제일 큰 돈 번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죠? 우리나라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지금 저 폐허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복구하려면 뭐 500조에서 800조 사이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쟁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다고 전쟁을 일부러 오래 끌어요? 저는 예. 국제사회의 관계를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그 비정함에 정말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유럽은 자체 무슨 경기 회복이나 전쟁 복구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전쟁해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등을 떠미는 건 아니에요. 예. 떠미는 건 아니겠죠. 인도적으로 내심이. 예, 내심이. 하지만 내심 저게 저렇게 오래 간들 물가도 불안하고 물론 이런 건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뭔가는 또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는 또 자원 강국이거든요. 예. 얼마든지 현물로 많은 것들에 대한 대금도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사실이라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뭐 유럽의 뭔가 일치 단결된 어떤 액션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네요. 예전에 이 유럽에서 이런 분쟁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시면 현격히 구분됩니다. 아예
발칸반도 죄송합니다. 크림반도 병합할 때는 국민투표 하도록 놔뒀고요. 그 국민투표 결과가 뻔히 알거든요. 저거는 분명 러시아인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선 그을 때 잘못 그은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냥 가도록 본 거죠. 그리고 그 투표 결과를 그냥 인정을 해줬었어요. 예, 바로 이번에도 그렇게 충분히 돈바스는 분명히 러시아어를 쓰고 있고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거기는 우리가 자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실제 작용하지 않는 동네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원칙은 뭡니까? 어느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땅에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의 뜻이겠죠. 중요한 건.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간단한 어떤 뭐랄까요? 원칙인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크게 판을 키운 것들은 그냥 그러면 우리도 그냥 안 받을게요. 이렇게 우리는 인권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고요. 네. 그들 주민이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알아서 처리하세요라고 해도 되는 건데 전 그런 걱정도 좀 되네요. 받아주는 유럽도 헷갈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서로 분쟁이 남아 있으면.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오늘 너무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한타지 소설 쓰고 갔다가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유럽의 다른 동네도 어떤 상황이냐? 생각보다 이 분리 독립을 희망하는 기조의 목소리가 되게 높아요. 이탈리아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이 따로 분리 독립을 독립은 아니고 자치까지는 적극 희망하고 있어요. 여기는 롬바르디아 주라는 곳인데 우리 이탈리아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에 해당되는 밀라노라든가 베네치아 이게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또 경제를 정말 쥐락펴락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북부 동맹이라는 LN이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이 LN이라는 정당은 이탈리아 북부 및 중부 지역에 속한 14개 주를 따로 띄어서 파다니아라는 국가를 따로 만들자라는 정당 강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이탈리아를 나누자. 그래서 이름도 정했어요. 파다니아. 예, 이걸로 분리 독립하자. 이게 적어도 안 된다면 연방 국가로 전환해서 우리 북부는 자치할게요. 우리가 번 거 우리가 쓰게 해줘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도 잘 사는 동네고. 네. 그다음에 벨기에도 있는데 벨기에는 언어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인데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이 조금 더 잘 살아요. 그다음에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의 왈롱 지방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조금 더 못 삽니다. 근데 플랑드르 지방의 인구도 훨씬 많아요. 한 1,100만 명 정도 돼서 벨기에 인구의 60%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압도적인데 항상 여기서 벌어서 남부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네. 우린 이거 원치 않다라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따로 프랑스가 가져가든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따로 갑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네. 유럽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좀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아니면 민족, 인종, 언어 자체가 달라서 원래 모래알이었어요? 일까요? 자, 우리 인간은 저는 배운 게 가장 좀 천한 학문인 돈과 관련된 걸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모든 변화를 다 돈으로만 보잖아요. 이게 직업병이죠, 뭐. 네. 약간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반례를 드릴게요. 그럼 유럽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도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 텍사스로 불리우는 엘버타 주가 있거든요. 여기는 전 세계의 가장 큰 산유지 중에 한 곳이 여기예요. 그 엘버타는 그래서 석유만 캐도 어마어마한 국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우디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엘버타라는 곳도 이제 어떻게 한다? 유전과 광산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 우리만 분리 독립하는 게 어때? 이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할지 자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도 따로 가고 싶다. 이걸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면서 아예 이 엘버타 주의 주지사는 선거 슬로건이 엘버타를 다시 위대하게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파푸아 뉴기니의 부건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계적인 금과 구리 강산이 한 10억 톤이 묻혀 있다고 추정되는데 네. 바로 이쪽 주민들도 이건 아니지. 이 광산은 우리 건데 우리도 분리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뭐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정도, 특이한 상황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고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조가 가잖아요. 이제 저물가 기조가 끝나고 고물가 기조로 들어섰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고물가 기조에서 첫 번째 전개되는 현상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에요. 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원쯤 가지고 있는 동네들, 지자체들 제일 먼저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건데 우리 따로 갑시다. 네. 이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뒤로 들어가면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움직임도 다 경제와 연결돼 있다. 그럼요.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전 세계적인 호황, 네. 그로 인해서 뭐 유가 200불 간다는 얘기 나오고 뭐 이랬을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러시아가 떼돈을 벌었다. 그 당시에 그보다 한 10년쯤 전인 98년에는 러시아가 나라가 망했었던 나라인데 네. 그때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다가 10년 만에 그렇게 석유로 떼돈을 벌고 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지금의 사태가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확장 내지는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겨냥을 하게 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꾸 불안하니까 유럽 쪽으로 붙으려고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신경 좀 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근데 사실 바로 그 어떻게 붙을지에 대한 해법들도 있었죠. 네. 바로 그 지금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소련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등이 모여서 영세 중립국으로 놔두자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선 아무 분쟁이 안 생겼고 영세 중립국으로 놔둔 상태로 군사적으로는 중립국을 유지한 채 네. 양쪽에서 오스트리아를 경제적으로 잘 활용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유로존 EU 체제에 편승해서 경제적으로 부강을 하면서 또 필요한 그 번 돈으로 자신들이 그만큼 자원도 더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원 쓰는 건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 돼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걸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적인 해법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굳이 이렇게까지 끌고 갈 상황이 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예. 유럽은 전반적으로 좀 더 분열 쪽으로 좀 한 걸음 더 갈 것 같다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유럽의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 근본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깔려 있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약간은 우울하지만 뭐 이런 얘기도 들어야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오셔도 좋고요. 또 팟캐스트 이용하셔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